안녕하세요, 임선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비밀의 언덕의 이지은 감독님. 안녕하세요. 비밀의 언덕을 연출한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비닐하우스의 이솔희 감독님. 네, 마지막으로 너와 나의 안보영 PD님 그리고 김시은 배우님. 안녕하세요, 노아를 제작한 안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하은 역할을 맡은 김시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된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는요. 지역사회의 불균형과 공정성에 대한 목소리를 밀도 있게 담아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기여한 작품들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특히 올해는 위민 인 시네마라고 하는 주제를 선정해서요.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감정을 스크린에 녹아낸 작품들 중에서 정말 빼어난 작품 5작품을 선정해서 후보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바로 그 5작품을 손수 빚어내신 주인공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작년에 처음 이 자리에 이제 사회자로 참석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무엇보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영광입니다. 아까 대기실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찍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함께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한국 영화의 정말 이 주역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되게 벅찼는데요. 사실 저만 2번째 참석이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김시은 배우님도 오늘 2번째 참석이세요. 작년에는 다음 소희라고 하는 수상작의 배우로 참여를 하셨고 올해는 너와 나라는 후보작의 배우로 지금 참석 중이십니다.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맞아요. 일단 제가 원래 너와 나라는 작품을 먼저 찍고 다음 소희가 먼저 개봉을 했는데 어떻게 연속으로 이렇게 2작품 모두 백상 이렇게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거론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 시민 다큐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제가 선배님들을 정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얘기. 정말 저는 구찌 임팩트 어워즈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게 되게 명품 브랜드잖아요.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또 마련을 해주셔서 또 한국 영화 발전에 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후보작에도 오를 수 있어서 감회가 남다릅니다. 아무래도 여기 와 계신 분들 모두가 같은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구찌는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알려진 영향력 있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몰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이베카 영화제랄지 LACA 같은 영화제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화 행사들을 오랫동안 후원을 해왔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을 해왔다고 해요. 저도 작년에 그 이야기를 처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어떤 글로벌한 기업들이 이렇게 문화 행사나 이런 영화제 같은 거를 지원해 주는 건 되게 고마운 일이다.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그 백상예술대상하고 손을 잡고 백상예술대상 구찌 임팩트 어워드를 신설해서 한국 영화의 다양성과 공정성의 가치를 지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위민 인 시네마라는 주제로 여성을 특별히 호명을 해서요. 저는 이제 당사자로서 좀 반가운 마음도 있었고 또 그렇게 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이런 공정이나 여성 같은 메시지를 좀 사회적으로 발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되게 의미 있고 특별한 상인 것 같아요. 또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올해 2번째로 이렇게 또 선을 보이는 상이기 때문에 아주 신선하고 특별한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은 저희가 이제 그 소감을 조금 들어봤지만 다른 분들도 이 수상 후보작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어떠셨는지 소감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듣고 보니 더 귀한 자리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귀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언제 이런 귀한 걸 달아보겠습니까? 이런 걸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영화들을 만드신 분들과 오늘 함께하게 돼서 더 영광이고 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후보에 올라온 다른 영화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영광된 자리라는 걸 저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구찌 임팩트 어워즈의 화두가 여성과 공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 영화가 또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쁘고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랑 거의 비슷한. 네, 어쨌든 첫 번째 작품 이후에 또 두 번째 작품에 이렇게 좋은 일종의 카테고리에 이렇게 또 후보작으로 올라와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정말 아까 실록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기실에서 엄청 화기애애했는데 언제 이런 자리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좀 즐겁고, 그리고 오늘 여기 또 특별히 이렇게 찾아주신 관객분들도 이렇게 한 해를 지나면서 여성, 소위 여성 영화라고 하는 작품들에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의 세기말의 사랑이 또 들어갔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소식을 듣고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일단 굿즈라는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다양성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되게 근사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빨리 오고 싶었고, 그 저희 포스터 있잖아요. 근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연령도 다르고 약간 각자 처해진 삶이 다 다른 거예요. 그 5개 포스터의 톤이. 근데 각자 너무 다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구나. 이 여성들이. 저희는 12살 명은이가 엄청난 일에 맞닥뜨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흥미로웠었고요. 그걸 한 자리에 볼 수 있어서요. 근데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초대해 주셔서 기쁘고 앞에서 근사한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사실은 구찌 임팩트 어워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처음에 기자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구찌 임팩트 어워드에 선정되셨다고 하셔서 계속 구찌 하셔서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더 잘 알게 됐는데, 그래서 구찌라는 것과 가까워 본 적이 없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너무 말씀하신 거에 대해 동의하고, 사실 여성이 주인공이거나 혹은 이제 작은 예산 혹은 독립 영화들이 개봉이 끝나고 나면 사실 사회적으로 다시 재조명 받고 이제 회자되는 경우가 사실 상대적으로 되게 드문데, 저는 그러니까 구찌 임팩트 어워즈가 작년도 되게 의미 있었지만 올해는 후보작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하면서 이렇게 다시금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좋은 영화들을 관객분들한테 다시 보여주고 재조명하고 거기에 의미들을 다시 발굴하는 이 자리를 만든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런 몇몇의 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 영화에 대해서 혹은 영화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하면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너무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우면님 소감은 아까 들었고요. 저희 쉬는 시간 갖기 전에 5편의 트레일러 보셨나요? 트레일러만으로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 5편의 작품이 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흥미진진합니다.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 지금 너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맞닥뜨린 여성들의 그 삶과 감정들을 이렇게 담아낸 정말 5편의 수작이, 어쩌면 이런 작품들이 한 해에 이렇게 수상 후보에 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정말
정말 작품성 있는 작품들인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이게 너무 좋은데 말을 못하겠네 뭐 이런 것처럼 당사자분들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먼저 시민덕희 팀부터 네. 소개 좀 해주시죠. 혜란 씨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시민덕희는 2016년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평범한 시민이었던 덕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요. 근데 그 사기를 친 조직원으로부터 제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총책을 잡으러 가는 그런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되게 코믹 추적극 뭐 이런 느낌인데요. 아니 코믹 추적극은 아니죠. 그냥 통쾌한 추적극. 그러니까 저라는 배우를 생각하실 때 이제 약간 코미디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나 봐요. 저는 정직한 후보밖에 코미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배우가 갖는 그런 유쾌함을 네, 항상 또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어느 때 어떤 작품을 할 때도 사실은 코미디를 할 때도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늘. 네. 네, 다 보시고 오신 거죠? 5작품 다 보셨어요? 감사합니다. 좀 대답 못 하시는 분들은 빨리 가서 VOD를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통쾌한 추적극에 좀 전공법에 극적 구성을 막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왜 신선하지? 이게 왜 이렇게 좀 새롭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봤거든요. 이상하다. 이런 종류의 소시민이 혹은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어떤 거대 권력에 맞서서 막 그거를 뭐 해결하거나 추적하는 서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렇게 새로울까?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뭘까요? 그게 아마 그동안 기존에 봐왔던 그래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영화들을 봤을 때 오는 그 쾌감과 사실은 그다지 막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사기당한 돈 아니면 뭔가 거대한 조직 뭐 그래서 거기를 가서 막 액션으로 파헤치고 뭐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소시민들 우리 옆집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이걸 추적하고 가서 만나고 총책을 잡고 이런 것들을 정말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해 나가는 그 자체에 좀 신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지 않아서 그래서 조금 오히려 신선하게 봐주신 게 아닐까.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역할 제안받고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실화야? 이 사람이 총책을 잡았다고? 그냥 뭐 꼬리를 잡은 게 아니라 총책을 잡았다고? 이런 거에 되게 놀랬었던 것 같고 그게 실화라는 얘기에 놀랬고 이 용기 있는 여자를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통쾌함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배우로서는 좀 욕심나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단순히 코미디나 아니면 뭐 없을 법한 이야기에서 오는 그런 쾌감이 아니라 정말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쾌감이었으면 하고 바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어서 대본 읽자마자 네, 할게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여기 계신 두 분 선배님 말고도 이제 장윤주 선배님과 안은지 선배님과의 그 케미가 저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그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오디오가 빌 데가 없었어요. 대기 시간에 몹시 좀 시끄러워요. 오디오 감독님이 이렇게 항상 빼고 있을 정도로 대기 시간에 항상 오디오가 빌 데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자 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이런 옛말이 있지만 넷이 모이니까 이거 더할 나위 없이 시끄럽고 우리 배우님도 같이 나중에 저랑 작품을 하게 되면 한 10kg 정도 증량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같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밥을 엄청 같이 많이 먹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친밀도가 저는 화면을 뚫고 이 스크린을 뚫고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행히 뭐 지방 공연도 많고 저희가 이제 갇혀져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밥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현장은 늘 뭐 재밌고 유쾌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직 그렇게 카메라 앞이 많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좀 긴장하고 내 시간을 갖는 타입인데요. 아까 대기실에서도 너무 우리가 화기애애버리니까 혹시 촬영 전에 뭐 못 드세요? 조금 먹어요. 선배님과 작업을 해서 10kg 조금을 드시는군요. 네. 그래서 이 밥정이라는 거 하셨지만 그 카메라 뒤에서 일어나는 이 친밀도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메라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막 수다 떨다가 딱 연기하면 되지만 사투리 써야 되고 연변 사투리 그다음에 중국어도 하셔야 돼서 사실은 좀 긴장되셨을 것 같아요.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의상 스태프분이 항상 중국어 분량이 있는 날은 제가 없어진대요. 현장에 그래. 없어져가지고 어디 있나 이렇게 보면 이제 저쪽 어디 가서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그럼요. 사실은 이제 언니가 너무 재밌으니까 수다를 떨다가 정신 차려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옆으로 이제 빠져 있고 항상 중얼거리고 그래서 분량이 많았어요. 그 중국어 분량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난다며 긴장도가 그럼요. 네, 그런 게 엄청 났었는데 사실은 배우가 힘들면은 관객이 엄청 좋아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근데 더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워서 다음번에 더 잘하겠습니다. 네. 더 잘한다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인가요? 수상 소감 한번. 所以我再请求你因为这不是韩国 이거 대사예요. 대사입니다. 대사예요. 저 지금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라. 원업이 그냥, 돼버리신 줄. 예예 그냥 이제 했던 대사 한 겁니다. 네. 부지다고 쉐쉐. 예, 쉐쉐, 짜이찌엔, 짜장짬뽕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덕희 넘어서 이제 세기말의 사랑 소개를 좀 들어볼 텐데요. 이 영화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무슨 막 굽이굽이 친 골목길을 막 헤매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탁 꺾어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고 또 탁 꺾어 들어가면 완전 다른 풍경에서 어디야 이렇게 된다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정신없이 좀 영화를 쫓아가면서 봤거든요. 어떠셨나요? 이 감독님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게 되셨나요? 이선혜 감독님. 너무 새로운 영화평이어서 감동했어요. 정말 세기말적인 혼란과 막 이런 짜릿함이 있었습니다. 와, 성공했네요. 저희 영화는 1999년 세기말을 배경으로 한 영화고요. 별명이 또 얼굴이 혼란스럽다고 세기말을 가지고 있는 그 영미라는 캐릭터가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남자의 그 공구맹령을 방조로 했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복역을 마치고 나왔더니 그 사랑했던 남자의 아내인 그 장애인 엄청 예쁜 장애인 여성이 나타났는데요. 두 사람이 약간 서로 니즈가 맞아서 결국은 불편한 동거까지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불완전한 어떤 인물이 또 불완전한 인물을 만나서 세상을 좀 상냥하게 바라보고 각자 잃었던 삶과 사랑을 좀 회복해가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네. 방금 그런 잃었던 삶과 사랑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1막은 흑백이고 전반부는 후반부는 이렇게 컬러를 입히셨잖아요. 네. 그 어떤 의도셨나요? 일종의 좀 선입견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미라는 인물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좀 이렇게 후질근한 운동화를 신고 나오는데 2막이 딱 시작할 때 그 같은 운동화인데 핑크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미를 1막에서 바라볼 때 좀 무채색의 삶을 살 것 같은 뭔가 이렇게 건조한 소심한 그런 인물로 봤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의 어떤 선입견이지 2000년이 이제 되면서 2001년이 정확하게는 2001년이 되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녀는 사실상 굉장히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던 여성이고 그런 부분들을 영화적으로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좀 다채로운 두 장애인과 비장애인 여성이 서로를 만나서 각자 서로에게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스스로를 구원하는 과정 안에서 각자 잃었던 색을 좀 찾아가는 그러한 영화로 그리고 싶어서 네, 그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선입견에 이렇게를 깨고 나오는 어떤 시도셨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줄거리만 안 보신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딥할 것 같잖아요. 막 공금 횡령의 교도소 갔다가 막 인생이 막 그런데 굉장히 터치가 정말 이렇게 재밌고 되게 라이트하고 되게 정말 선입견을 깨는 그런 어떤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선우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너무 매력적이고 제가 배울 점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영화를 봤거든요. 그 근육병 연기를 하실 때 좀 어려운 게 있으셨거나 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우 배우님이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올해도 하셔서 그런지 대본인데 어떻게 대본 아닌 것처럼 하냐 이런 질문을 타이밍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네. 다행입니다. 제가 이 영화에서는 이제 근육병을 앓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인물의 이 신체 상태가 너무 크게 다가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시나리오를 보고 또 인물에 좀 더 다가갈수록 내가 정말 표현해야 될 게 뭘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게 됐었거든요. 근데 저희 영화가 막 어떤 자체를 막 그러니까 장애 자체를 물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정말 중요한 부분은 이 여자가 장애 때문에 몸은 움직이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땐 거의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여자예요. 하지만 이 여자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주 뜨거운 피를 갖고 있는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다 누군가한테 줄 수 있을 만큼의 사랑을 하는 여자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순간부터는 장애보다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뜨거운 감정들을 표현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 인물이 관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두 명의 여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의 여성 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많은 걸 내던지잖아요. 그래서 저 인물도 어쩌면 그 사랑에, 이건 또 스포일러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 사실 많은 걸 다 이렇게 내던진 것을 몸으로 잘 보여준 설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 등장할 때 선글라스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벗기잖아요. 어머 저런 되게 이렇게 나쁜 여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렸는데 근육병을 앓고 있고 뭐 이런 그 반전의 이 순간적인 전환들이 정말 깜짝 어떤 선입견을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배우들이 그런 이제 역할들을 이제 하다 보면 사실 뭐 내면으로도 그렇지만 이제 물리적으로도 사실 몸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진짜 아래는 움직일 수 없고 얼굴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걸 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또 많이 뭐 좀 뒤에 남았을 것 같아요. 뭐 후유증이 남든 아니면 이거 다시 돌아와서 제자리로 오기까지 또 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이 근육병을 앓고 계신 분을 이제 만나기도 했고,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분과 저는 이제 신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연기라는 게 허구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 신체를 노력해서 어떻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을 연기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제 몸들은 들썩이니까 뭐 화를 내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주고 있었어야 됐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재활을 받았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언제부턴가 몸에 다 흔적이 남더라고요. 다른 영화들도 하다 보면 어디 조금씩 다 남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걸 잘 몰랐는데 언제부턴가 배우가 이 몸으로 자기 몸 쓰는 직업이라는 걸 언제부턴가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인물의 흔적들이 다 몸에 남고 이번에는 좀 많이 남았죠. 그래요. 왜 우리 몸이 역사책이라고 하잖아요. 그 살아온 흔적이 몸에 남는데 또 배우들은 거기에 또 허구의 삶을 사는 흔적이 또 남는다는 게 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네요. 재활 잘 하십시오. 일단 목도 안 돌아갔다고 하시던데. 재활은 다행히 잘 끝나서 네. 지금은 잘 돌아갑니다. 네, 저를 보시는군요. 다행입니다. 근데 임선혜 배우님은 아시겠지만 여기 비밀의 언덕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한국 독립영화가 사랑하는 배우라는 수식어가 있던데 사실로 증명이 됐군요. 비밀의 언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비밀의 언덕 보셨나요, 여러분? 네, 비밀의 언덕. 저는 그걸 보고 감독님이 80년대생임에 틀림없어. 이런 직감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저도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를 다니면서 가정환경조사서를 쓸 때의 막 떨리는 마음, 뭔가 막 부끄럽고 거짓말을 뻥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5학년이죠. 그 10대 명은이가 그 순간순간 맞닥뜨리는 그 삶의 그 절절한 고민들을 정말 알아. 그래서 어머. 근데 또 그게 이제 거리를 놓고 보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낄낄거리면서 봤어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은 이렇게까지 한다고? 정말 진짜 그만해 하지 마 이러면서 막 입을 틀어막으면서 약간 스릴러 보듯이 막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장편 입봉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고 또 어떻게 찍으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꼭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한 게 말씀하신 가정환경조사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 자율학습해 하고 앞에서 한 명씩 부르는데 맞아요. 애들이 뭐 노는 척하면서 다 듣는 그 상황이 저는 누구보다도 쫄깃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애들 떠들어줬으면 좋겠고 그때의 공기 이런 거를 정말 그때 그 조사서가 환경조사서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들에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느낌이 가닿길 바랬거든요. 다 닿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에 사실은 부모님 직업도 적어야 되고요. 맞아요. 사는 것도 적어야 되고 또 친한 친구가 없을 수도 있는데 친한 맞아요. 친구 이름도 적어야 되고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미가 있겠다 하고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새로운 10대 여성 캐릭터를 보고 싶다라는 감독으로서의 욕망이었어요. 아까 그거는 작가로서의 욕망이었다면 감독으로서의 욕망은 뭔가 막 뜨겁고 막 주체적이고 엄마 허락받지 않고 막 어디 막 다니고 그게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어디 저기 멀리도 혼자서 가보고 그러다 자기가 혼자서 깨닫고 이렇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볼까? 그런 끝에 얻은 어떤 본인만의 A라는 선택도 아니고 B라는 선택도 아닌 자신 이명은만의 선택을 내리는 그런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두 개가 딱 결합이 돼서요. 1996년도에 가정환경조사서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12살의 이명은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와 정말 감독님은 어디 강사 출신이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예술 강사를 그래요? 이게 스타 강사 냄새가 나요. 스타 강사 냄새가. 그때 경험이 이 영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우 선배님이 비밀의 언덕에서도 잘해요. 약간 이제 허당기 있는 선생님으로 연기를 하셨는데 이 배역을 맡으셨을 때는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아니, 정말 재밌네요. 그 허당께 있는 선생님이 처음에 저한테 들어왔을 때 제가 왜 이 역할을 저한테 주셨을까 감독님한테 여쭤봤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이게 제가 처음으로 찍은 독립 장편 영화예요. 비밀의 언덕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뭐 독립 영화들, 뭐 단편 영화들 이런 거 찍을 때는 사실 다 이렇게 좀
아무래도 독립 영화 중에 보면 좀 어둡고 약간 이런 딥하고 이런 것들이 많고, 근데 이 영화에서 저한테 제안 주신 인물은 굉장히 밝고 약간 어디가 좀 나간 것 같은데 또 정상인 것 같아 보이고 약간 그런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감독님들이 이전에 했던 것들을 보고 캐스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떤 것들 보고 저한테 이런 걸 하셨는지 궁금했고, 근데 또 한편으로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 해보고 싶었거든요. 늘 배우들은 안 해본 거 하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기존의 그런 제가 어떤 그런 선입견 같은 거 없이 그냥 저 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인물이 빈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을 되게 잘 살려주셔가지고 저는 선생님 뭐 나쁜 선생님이야, 나쁜 어른이야, 좋은 어른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인간이 되게 빈틈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저 옛날에 선생님들 보면은 어떨 때 이 선생님이 똑같은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어떤 때는 선생님이 되게 냉랭해 보이고. 맞아. 근데 그게 선생님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가끔씩 이제 다른 데로 주의가 가면은 이제 사실 한 학생도 냉랭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고 그 학교 내 선생님에 대한 어떤 애정이 강한 학생일 경우에는 이 선생님이 왜 오늘은 나한테 냉랭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 아이들의 그런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는 어른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어떤 때는 굉장히 자기 직업에 또 충실하지만 또 어떤 때는 좀 권태기도 있고 약간 어떤 약간의 의무감 이런 것들로 일하는 직업이 선생님인 그런 인물의 조금 애매한 거리감들 그런 걸 좀 잘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막판에 명은이랑 둘이 막 대판 붙잖아요. 이렇게까지 붙는다고 또 막 그만 근데 또 극적으로 또 그 말을 들어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영화의 전개상 들어줘야 돼서 들어준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현실감 있게 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준다는 게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사실은 영화라는 건 아시다시피 편집이 있고 후반 작업이 있고 최종 결정권이 감독님한테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독의 예술인 게 맞지만 또 어떤 영화를 보면 저 배우라서 정말 저 연기 저 배우이기 때문에 이 작품이 탄생했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말 앉아 계신 배우님들이 이 작품이 여기 후보에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한 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자리 못 하셨지만 그 비닐하우스의 김서영 배우님이 또 비닐하우스 그 잡채를 또 완성을 해주셨죠. 여기 이지은 감독님 와 계시는데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소리 감독님 죄송해요. 비닐하우스의 이소리 감독님 와 계시는데요. 영화 보면서 김소영 배우님도 기묘하기 짝이 없는데 영화가 전체적으로 정말 기묘한 정서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꼭 안개 낀 새벽에 차가운 저수지에서 뭐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영화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님 누구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이소리 감독님도 장편 데뷔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고 저력 있는 여성 감독님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비닐하우스라는 영화는 그 한국영화 아카데미 장편과정의 졸업 작품이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운이 좋게 개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화는 이제 아들과 함께 살 제대로 된 집을 구하기 위해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문정이라는 여자에 대한 영화인데 노부부 집에서 간병일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는 시각장애를 앓고 있고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부부의 집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뜻밖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맞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짐작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걸 확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불쾌하신 분들도 계셨고
좀 안타까웠지만 어쨌든 저는 배우들과도 그렇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항상 소개를 했는데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에 만났던 GV에서 관객분 중 한 분이 감독님은 마음의 온도계가 고장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도 되게 기묘하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이상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영화를 찍은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나의 그 감정선이 뭐가 다른 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따뜻한 영화의 기준이 뭔가요? 근데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그 김서영 배우 그 언니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언니의 그 아주 마른 피지컬과 시크하고 뭔가 서늘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처음 간병을 할 때부터 뭔가 사건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이거는 그 인물이 낸 사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인데 그걸 이제 처리하는 그 과정이 좀 달랐던 거죠. 다르고 정말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처리를 하는 이제 과정을 보면서 역시 서영 언니다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그 따뜻한 영화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애써 찾아보자면 그래도 그 아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부분과 나중에 이제 불이 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찍어본 영화. 네, 근데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뭐 비슷한 이야기들도 뭐 뉴스에서도 본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결이 많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영화적으로는 정말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고 전 따뜻했습니다, 감독님. 네, 따뜻했어요, 저는. 이게 저도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다가가서 열린 몸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약간 몸이 뒤로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자꾸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도 안 볼 수는 없는 것도 계속 이렇게 빨려 들어가. 그러다가 어떤 지점인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는 그 기이한 공포감 같은 게 저를 이렇게 짓눌렀는데 그게 진행되면서 저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 좀 이렇게 뭐로 보고 있던 몸이 좀 이렇게 정면으로 열리면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됐던 것 같거든요. 어쩌면 그 공포가 연민으로 전환되는 지점, 그 공감의 지점 같은 걸 따뜻하게 바라보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감으로 연민으로 이끌어지고 삶에 대한 그렇지 저렇게 정말 그 인물이 저지른 일이 사실 아닌 어떤 비극들이 그 사람한테 이미 많이 있고 또 세상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드는 면이 있잖아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되는 경험을 저는 너와 나에서 했는데요. 이게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라는 걸 알고 제가 그 작품을 봤는데도 초반이 여고생들 간의 그 사랑 이야기로 이루어졌잖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너와 나. 그래서 초반에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알며도 불구하고 되게 그냥 무방비로 보게 돼요. 이렇게 화면이나 음악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지점부터 이게 이렇게 꿈처럼 모든 게 왜곡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심장이 철렁하고 좀 내려앉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이번 시은 배우님께 한번 먼저 여쭤볼까요? 너와 나는 이제 배우 조연철 감독님의 첫 장편 영화 연출작인데요. 너와 나는 이제 세미와 하은이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만학생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수학여행 가기 전에 하루를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영화를 보시면 삶과 죽음과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배님이 약간 쿵 하셨던 포인트는 아무래도 10주기였던 세월호 참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해서 꿈결처럼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막 환상적 사실주의 보는 것처럼 아니면 무슨 정말 꿈에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 막 꿈이지 했다가 아닌가 막 했다 이런 꿈을 꾸는 것 같은. 그래서 그리고 영화 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보신 분들은 이 표현에 동의하실 텐데 꿈결처럼 이렇게 영화가 좀 그려져 있잖아요. 이게 의도하신 부분이죠, 안보영 PD님. 네네, 정확히 사실 의도를 했고 감독님이 이제 인터뷰나 관객과에 대한 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2016년부터 이제 이거를 쓰기 시작하셨고 2017년에 세월호 그 광화문 광장에서 생존자 학생이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를 낭독한 적이 있어요. 어떤 추모제 같은 곳에서 거기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친구의 지금 만날 수 없는 친구에게 꿈에서라도 나를 찾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남았다고. 그래서 이 영화가 누군가의 꿈인 것처럼 보여졌으면 이제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계셨고 저희가 촬영을 준비할 때 사실은 이게 꿈처럼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세미나 하은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이제 만 친구들 이 친구들은 정말 누가 봐도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구현하길 너무 원했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빛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래서 낮에도 그렇고 낮은 특히나 그렇고 그래서 조명을 사실 많이 안 했고 언제 빛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촬영을 했고 그 프리 때 촬영 감독님이랑 그 현철 감독님이 이게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과 여러 이제 영화를 어떻게 담을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때 촬영 감독님이 그 모사에 한국에 2개밖에 없는 빈티지 렌즈를 초이스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그 필터, 그 렌즈를 장착을 하고 사실 촬영을 했고 그 렌즈의 어떤 초이스의 기준도 빛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빛을 생생하게 담아낼 거냐. 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어쨌든 얼마 전에 또 추모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화 소재를 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기존에 이제 영화 준비하기 전에나 아니면 또 촬영하면서 아니면 편집하면서 좀 특별히 좀 신경 썼던 부분들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감독님하고 준비한 게 2020년, 그러니까 개봉을 2023년 10월에 했으니까 이제 꼬박 거의 3년 전에 시작을 한 건데 그때 이제 시작할 때는